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동결을 막 발표했습니다. 금리 동결 자체보다 시장의 관심은 한은의 경제 전망이랍니다. 수출, 투자,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할지 이게 관건입니다. 통계청은 소득 불평등 지수인 팔마 비율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악화됐다는 건지 개선됐다는 건지 전문가들의 정교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자당 100원 유료로 샵 3698로 의견 보내주시면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경제 전문가 세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그리고 상명대학교의 김영준 교수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결정회의를 마쳤습니다. 취재기자가 연결돼 있어서 그 결과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황인표입니다. 예, 결과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앞서 전문가들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조로 전환된 영향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다고 예상했었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올라간 뒤 5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한은은 오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할 예정인데 기존 전망치인 2.6%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한 금리 동결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기준금리 1.75로 동결됐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경제 성장률을 2.6%였던 것을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이건 잠시 뒤에 발표되면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직접 연결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전문가들과 함께 기준금리 동결과 물가 이런 얘기부터 좀 한번 좀 들어보죠. 최영호 고문님 먼저 좀 여쭤겠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됐던 거죠? 그렇죠. 예상됐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한 2주 전부터 채권 시장에서 좀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채권이 그랬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소위 말하는 디플레이션의 이제 영향이라고 생각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지금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은 아니고요. 예. 지금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경기 부진한 건 확실한데 또 금융 불균형, 즉 가계부채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지금 나와 있을 때는 굉장히 지금 선택지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2.6% 동결로 갔는데요. 사실 우리가 경제 전망치를 떨어뜨리면요. 네. 떨어뜨리면은 경기 둔화의 시그널, 금리 인하의 시그널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썼는데 즉 2.6%가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시장에서 준 거죠. 뭘로? 예. 추경으로 재정 확대로. 예. 그래서 그 숨은 뜻은 그런 정부의 재정 확대 부분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2.6%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시간쯤 뒤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발표할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최영호 고문님은 벌써 예측을 하셨습니다. 금리가 동결됐고 시장의 반응을 놓고 보면 한은이 예상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2.6% 정도는 유지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셨는데 1시간 뒤에 좀 두고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예. IMF 지난달에 왔다 갔지 않습니까? 예.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한국 정부에 한국은행에 권고한다. 예. 꼭 들을 필요는 없지만 권고한다 그랬는데 네.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 하면은 금리 내리란 얘기였나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의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은 IMF는 그러라고 했지만 우리는 금리 안 내려 이렇게 결정한 거죠. 네, 한국은행에서는 지금의 금리 수준이 예. 기조상으로는 여전히 완화적인 그런 수준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가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언론에 지금- 봤더니 물가가 0%이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오르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건이 됐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물가 하나만 보면 이제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네. 사실 금리를 이제 인하하느냐 동결하느냐의 결정에는 물가 외에도 네. 뭐 저기 미국하고의 어떤 금리 차라든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내적 요인하고 국외적 요인 중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어느 쪽이 이번에는 더 컸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두 가지 요인 다 고려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저희가 네. 그 국내 경기로 보면 일단 물가를 생각하면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예. 경기는 지금 조금씩 안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인하할 여건이 있지만 또 그 대외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한미 간의 그 금리 차가 계속 또 더 확대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실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예, 것들을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미국이 2.25에서 2.50 사이 레인지로 결정이 되니까 네. 우리하고는 여전히 평균 0.75의 금리 격차가 유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금리를 내렸다면 1%포인트의 그렇습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예, 사실 저희가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번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 그때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고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올린 거에는 그 한미의 금리 차가 미국이 작년에 4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4번이나 금리를 올리면서 계속 지금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조영철 교수님, 저 전문가들의 설명보다요, 저는 일반 국민들의 언어로 일반 국민들의 상식선에서의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니까 다소 좀 저 비전문적인 질문이 좀 되더라도 좀 미리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동결하겠다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고 물가가 제자리이기 때문에 인하 여건은 됐지만 안 올렸다는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물가가 왜 안 오르죠? 저는 나가보면 밥값도 올랐고 교통비도 올랐고 서비스 요금도 오른 것 같고 동네 목욕탕 값도 오른 것 같고 제가 느끼는 물가는 분명히 오르고 있는데 왜 정부의 발표는 물가가 0%대라 그러고 안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가가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의 이제 품목들 이걸 예. 자주 접하지만 그거 외에 기업 간 거래들, 뭐 생산자 물가에 들어가는 이런 물가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물건이 잘 안 팔리고 수요가 그만큼 위축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는 거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은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 지금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 정책, 기준금리를 약간 인하시켜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일단은 추경이 논의되고 있고 예. 정부가 추경 의지를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했고 추경을 할 거기 때문에 추경에 의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이런 걸 한번 지켜보고 이번에는 한미 간 금리 역전이라든가 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또 동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가가요 예. 뭐 올랐다 내렸다가 이제 기준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겨울에 한파가 왔고 채소값이랑 뭐 식료품값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예. 그게 풀려놓으니까 물가가 좀 안 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지난 겨울에 채소값 엄청 비쌌었는데 지금은 채소값이 거의 폭락 수준이래요. 네, 뭐 그 이제 그 많이 심어놓으니까 그런데 네. 거기다가 3월달이 굉장히 지금 우리 물가가 안 올랐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좀 이제 복지 정책을 많이 향상을 하다 보니까 무상급식, 무상급여, 무상교육, 예. 그리고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납입금 면제 이런 것들을 하니까 3월달에 예. 나가야 될 돈들이 좀 저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쓰지는 않으니까 이게 사실 뭐 물가가 오를 이유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 때문에 물가 지수가 이렇게 현실을 반영 못하는 점들을 이번에 한은이 발견을 했어요. 예. 하고서 오늘 이제 이주열 총재가 발표를 하신다면은 이례적으로 물가 변동에 대해서 특별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물가가 왜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변했는지, 특히 요새는요 인터넷 거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운송비도 굉장히 내려왔고요. 예. 그다음에 국제화 뭐 이런 선진화 때문에
그런 거래 비용 줄은 부분까지 해서 왜 물가가 안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 나오는 거를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좀 설명이 좀 되려나요? 저는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머릿속에서 내가 소비자로서 국민으로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물가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이 통계를 내는 물가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구나라는 것 이외에는 여전히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질문을 김영준 교수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분명히 물건값이 올랐는데 그다음에 동네에서 내가 이 뭔가를 쓸 때 단돈 1,000원이라도 분명히 오르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게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경기가 침체가 돼서 전체적으로 돈이 돌지 않아서 오르지 않는 물가가 더 커서 0%다구나라고 이해하는 거는 크게 잘못이 아닌 겁니까? 경기가 나쁘면은 체감 물가와 달리 실제 물가는 떨어집니까? 체감 물가하고 실제 물가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는 뭐 이제 그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 전체 물가가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어쨌든 전체 물가를 잘 네. 지표화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 경기 상황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 지수를 보고 판단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자, 어찌됐든 대한민국 경제는 0%대 물가 상승률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일본처럼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기는 한데. 조영철 교수님, 어찌됐든 저희가 뭐 경기 안 좋다라는 얘기는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니까 경기가 안 좋고 침체기에 들어들고 내수가 불황이고 이러면은 금리를 낮춰서 경제 활성화를 좀 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요구는 분명히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동결된 겁니다. 네. 자, 그 역학관계, 정부의 요구, 시장의 요구와 한은의 금리 결정 요인, 요거는 조금만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경기가 이제 하강 국면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그건 부인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경기가 사실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물가도 사실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필연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뭐 일부 품목에서 소비자 품목에서 올라가는 품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디플레 상황을 막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일단은 재정 정책에 의한 경기 부양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보다는 정부의 선택은 재정 확장으로 먼저 우선권이 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에 의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으니까요. 예. 그거를 한번 지켜보고 재정 정책에 의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됐을 때 하반기에 뭐 추경을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은 통화 정책이니까 그때 통화 정책을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타임은 추경한테 경기 부양의 역할을 한번 맡겨보고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이 그런 역학관계거든요. 예. 금리 인하하면 이제 경기가 부양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발견한 거는 이거입니다. 잠재 성장률 밑에서는 금리 인하로 물가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좀 설명을.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모든 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계라든가 사람들을 다 넣었을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제 성장률인데 지금 그게 우리가 2.7, 8, 9 뭐 그 상태에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그 밑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서 뭐 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없다. 뭐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가 3.5%에서 1.25를 지금 뭐 금리를 내렸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물가는 2%대에서 0%대로 내려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금리와 경기 분양의 이런 관계보다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진짜로 아주 수술 수준의 세밀하게 봐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보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잠재적 경제 성장률이 그 밑으로 하면은 금리 아무리 낮춰서 마이너스 금리를 가봐도 실효가 없다라는 게 일본 잃어버린 20년에서 그렇죠.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조 교수께서 이제 지적하시듯이 이제 재정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얼만큼 확대되느냐가 사실 관건이고 많이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뭐 우리가 다 국회에서 막혀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시청자한테 알아듣게 말씀드린다면은
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이제 증가시키는 이런 그렇죠. 것들 예. 노리는 건데 기업의 지금과 돈을 같이 빌려주고. 그러니까 예. 기업들이 투자의 그 비용이 떨어지니까 투자를 더 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목표로 삼는 건데 현재와 같이 경기 하강이 분명하고 투자 심리가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금리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과연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겠느냐라는 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그나마 잡아뒀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부동산 올라갈 그런 가능성만 있다.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타임에서는 일단은 가계부채 1,500조 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재정을 통해서 한번 경기 부양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순서상 맞겠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전문가들 설명을 들으니까 금통위가 왜 금리를 동결하는지, 아니 경기는 안 좋다면서 경기가 나쁘면 당연히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전문가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김영준 교수님, 그렇다면 이 금리 동결 이 기조는 당분간 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음번에는 금리가 인하될 여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물가 상황을 보면 인하될 여지는 있지만 그리고 예. 또 경기 상황을 보면 좀 인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대외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멈춘 상태로 보이고요. 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미국이 금리를 만약에 낮추게 되면 저희도 아마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당분간은 좀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결국 듭니다. 미국의 금리와 동기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한 보시는군요. 가지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국내 경기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해외 경기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아무리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간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가지 않으면 대부분에서 특별히 저희가 득을 보는 건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런 통화 정책 기조에 많이 이렇게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두 분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예, 결국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논리인가요? 일단은 그 크게 지금 경제가 동조화 돼 있어요. 예, 예. 돼 있고 사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 지표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럼 한 그런 발 더 상황. 나가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뭐 내린다 그러다가 주춤하고 지금 동결로 가고 있는데 네. 이 미국의 동결 분위기는 유지된다고 보세요? 뭐 굉장히 굳건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미국이 내려갈 가능성은? 거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잡아놓고 있긴데 네. 지금 지표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좋아요. 0.2% 정도 지금 성장률 생각인데 2.1%로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큰 겁니까? 크죠. 0.2. 그럼 예, 이건 예. 저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바로 뉴스가 나왔는데 미중 무역 전쟁 지금 타결될 눈앞에도 가능성이 있다. 5월 말 6월 초면은 타결된다 그러면 거기는 경제가 올라가고 있고요. 예. IMF의 추정치를 보면은 올해가 3.3이지 않습니까? 네. 내년 3.6으로 났어요. 예. 우리나라도 2.6인데 2.8로 났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 분위기가 저점을 친 것 같다. 아하, 저점을 친 것 같다. 아유, 그러면-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럼 아까 김영준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향보다는 지금은 대세가 흘러가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 따라가는 게 지금 맞고요. 예. 우리는 지금 완화의 정도를 조정하는 데는 큰 기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상 사이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금리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항공모함을 이렇게 이 예, 방향을 예, 돌리는 예. 것처럼 크게 돌아야 되니까 지금 뭐 한 달은 올렸다가 다음 달은 내리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크게 쫓아가는 것은 뭐 대세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세에 대해서 미국을 쫓아갈 거라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오를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를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동결을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인지는 여전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조영철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연내에 그래도 계속 동결 유지로 갈 거 같다 아니다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는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요 엇갈리는 전망이 있어서. 그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하반기에 지금 사실은 지금 IMF가 한국 경제 2019년 경제 성장률이 이제
2.6%로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예. 상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하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추경이 9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것이 효과를 반영해서 2.6% 한국 경제는 유지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은행도 2.6% 전망을 유지한다면 아마 추경을 전제로 해서 그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2.6% 성장이 유지가 될 거다. 세계 경제 성장은 작년 말에 3.7%에서 지금 3.3% 정도로 이렇게 낮췄지만 우리가 수출 의존 경제여서 세계 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이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추경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실제로 봐서 추경 효과가 기대처럼 하지만 2.6%부터 떨어진다. 2.5%가 된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써야 된다는 압박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겠죠. 또 한 쉽게 가지는 표현하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압박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김 교수님께서 지적했듯이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네요. 자, 좀 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여쭤볼까요? 좀 어려운 질문. 그럼 이렇게 되면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문님? 뭐 환율은 지금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는 사실 큰 뭐 이 변수가 아니고요. 변수가 아니에요. 미국의 달러가 얼마큼 달러가 강해- 강달러가 될 예, 거냐, 약달러가 될 거냐? 지금 강달러로 가고 있죠.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래갖고 예. 이번에 지금 연준 이사 2명을 바꾸는데 예. 뭐 계속 지금 뭐 연준에 대해서 공격을 트위터에서 지금 날리고 있어요. 트럼프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미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있다. 강세로 가고 그렇게 특히 보시는군요. 미중 무역 전쟁 끝나면요, 뭐 미 달러와 중국 위엔화가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요? 그 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느냐 등등이 지금 뭐 굉장히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이 뭐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하나만 좀 더 짚어볼까요? 5월, 6월이 되면은 오사카에서 G20 열리지 않습니까? G20 열리면은 트럼프, 시진핑 싫어도 만나야죠. 그 전까지는 뭐 타결된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기는 한데 어떤 형태로든지 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타결된다는 전제가 됐을 때는 달러와 위안화는 둘 다 강세가 된다? 맞나요? 네, 교과서적으로 아마, 맞습니까? 예, 교과서적으로는 맞습니다. 어허. 네. 두 그렇게 나라한테 되면- 다 도움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예, 현재 1100 뭐 30원, 40원이라 치고 예. 이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나요? 교과서적으로는? 그 방향은 그런데요. 네. 이게 환율 시장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뭐 하나님도 모른다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예. 이유가 미래에 있을 만한 모든 그런 기대나 전망이 현 시점의 환율의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기대 수준이 이미 반영돼 있기 이미 때문에 반영돼 있어. 아주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런 기대나 전망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예. 그거에 따라서 환율이 바뀌는 예, 거니까요. 예. 환율이 강달러가 돼서 환율이 좀 오른다 그러면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출도 안 좋고 막 그런다니까 그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좀 조금 오르면은 크게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환율이 인상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니까 수출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출은 지금 감소하는 추세는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예.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에 좀 도움이 되겠죠. 네, 네, 이 그 정도는. 환율은요, 예. 6개월 앞에 일어날 일을 오늘 반영합니다. 그 예, 6개월 그래서 뒤에 거를 지금 환율이 뭐 쭉 간다고 보시면 뭐 크게 조정 안 받고 가고요. 이게 환율이 이제 쭉 가면서 사실은 또 앞에 일어날 일들을 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지금 정부로서는 좋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렇죠. 일단 두 번째, 좋아지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거든요. 예. 그럼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뭐 시장에서 인위적으로는 절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뭐 지켜보는 관망 자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환율 생각합니다. 뭐 인위적인 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나는데 한국이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 모니터링 국가죠. 아직도. 네. 그렇죠. 예. 이거 좀 어떻게 벗어나는 방법 없습니까? 이번에도 이번에 유지되나요? 벗어날 것 같아요. 벗어나는데. 벗어난다고 보세요? 예, 아니 이제 미국의 이제 원칙이 이제 재무부에서는 환율 보고서 원칙이 한 번 들어가면요 1년은 놔둬야 돼요. 예, 예. 이제 그 원칙인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걸렸었어요. 흑자 200억 달러,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3% GDP 대비인데 200억 달러가 안 됐어요 이번에요. 예. 근데, 흑자가. 예, 근데 이제 GDP 대비는 4.7%니까 아직 하나는 걸려 있는데 하나 갖고는
뭐 이 조적국에 넣고 관찰국으로 넣기가 이제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대만 사례를 보면 4월 달에 이제 뭐 얘기를 잘해주고 10월 달에 빼주는 거니까 빠르면 10월 달에 빠질 것 같습니다. 빠지면 뭐가 좋아지나요? 어이, 아니 저기 범죄자는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우리 시장을 CCTV가 사라지는 기분 나쁜 거죠. 예, 일단 CCTV는 걷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예. 뭐 자, 뭐 직접적으로 바로 좋아지는 건 없는데요. 그렇죠. 예. 어찌됐든 뭐 한국 정부는 우리는 환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의지 표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 차원에서는 뭐 신뢰도나 이런 거에서 뭐 나쁠 거는 없겠죠. 좋습니다. 자, 물가, 금리, 환율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각자의 의견을 가지시고 전문가들의 예측치하고 좀 잘 맞춰 보시면은 경제 전망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큰 거 말고 이제 우리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내부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이른바 소득 격차, 소득 불평등, 빈부 격차 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래도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를 지표로 좀 숫자로 나타내주는 팔마 지표라는 것이 통계청에 의해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뭘 의미하는 건지 기자의 보도 한번 보시고 전문가들한테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양극화 지표인 팔마 비율입니다.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것으로 가장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에 초점을 맞춘 양극화 측정 방식입니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팔마 비율은 1.44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회원국 중 6번째로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2015년이 가장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5년을 저점으로 이제 소득 분배 상황이 다시금 나빠지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다른 지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23.2%로 전체 29위. 중산층과 극빈층의 소득 격차를 의미하는 지표는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극빈층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김한진 기자 보도 고맙게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눈이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뭔 소린가 싶은데 제가 이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게 다 이해가 되셨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서 교수님들한테 제가 하나 좀 학생된 심정으로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철 교수님. 대한민국의 빈부격차, 양극화, 소득 불평등 어제 오늘의 일 아닌데 지금 팔마 비율이라고 하는 저 통계 지표로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개선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럼 제가 이해 못한 게 당연하군요. 지금 2017년 들어와서 약간 개선됐다 거의 지금 횡보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비슷한 심하다. 수준입니다. 비슷한 그런데 수준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자.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가 OECD 국가를 32개국, 30개국으로 했을 때 우리가 좀 나쁜 쪽에 쪽이다. 이렇게 나쁜 쪽에 속하는 그러면 편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불평등 지수가 높은 편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OECD 국가들 중에서 불평등이 지수가 굉장히 나쁜 쪽에 속하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득 불균형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 쪽이다. 나쁜 나라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팔마 비율이라고 하는 저 지표상으로 그것이 확인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팔마 지수, 그러니까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지수가 굉장히 다양한 통계가 있는데요. 예. 팔마 지수로 얘기하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나쁜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아니고. 물론 이제 하위에 안 좋은 편에 속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상위 소득의 소득 점유율 이런 걸로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OECD 주요 선진 국가 중에서 가장 나쁜 편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통계도 있는 좀 거죠. 사는 네. 나라들 중에는 우리가 좀 나쁜 편이다. 즉 소득 불균형이 심한 나라에 여전히 속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영주 교수님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볼까요? 팔마 비율, 지수, 지표 뭐 용어가 뭐가 됐든지 간에 네. 팔마라는 저 용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몇 분이나 그런 게 있지라고 아는 자신이 없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통계적으로 중요한 저 지표입니까? 불평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불평등한 정도를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팔마 지수 같은 경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얼마나 되느냐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네. 하위 40%의 재산으로 나눈다는 거라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뭘 의미를 합니까? 그럼 상위 분자가 크면은 클수록 숫자가 커지겠네요. 그렇죠.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팔마 비율 숫자가 클수록 나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30개국으로 딱 늘어났을 때 높은 가장- 편입니까? 그렇죠. 낮은 편입니까? 높은 편에 들어가는 것이죠. 높은 편이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요 얘기입니다. 요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서 좀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추세적으로 네. 팔마 비율로 통한 대한민국의 불평등 지수는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 저희가 이제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요. 예. 세금 낼 거 내고 뭐 보조금 받는 거 받은 그 예. 이후의 걸 보면 2011년부터 최근 한 8, 9년 동안은 조금 낮아졌어요. 근데 아까 그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2015년 이후에는 거의 그냥 횡보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잠깐만요. 그거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좋아졌다고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조금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프로 네. 보여드리면 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정권으로 따지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는 추세적으로 굉장히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그 2015년 이후에는 거의 뭐 변동이 없는 변동이 상태로 지금 없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동이 없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 과거 보수 정부 때 불평등이 완화됐다고요? 저 지수상으로 보면? 지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보수 정부들 진보 정부는 표어들려고 그러면 파퓰리즘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어려운 계층들이 아니 그럼 들어가니까. 좋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제 노인 연금들 지금 개시된 해고요. 그러니까 2014년 기초연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개선이 확 된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그 한번 그 각 국가별 그 뭐 비교해 놓은 표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네. 저것도 조금 저는요 저거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2016년 아니에요. 예. 근데 한국 지금 1.45 나왔는데 한국 1.45는 2017년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가요. 저희들이 이제 뭐 오기 전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2014년부터 다 섞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발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저런 등의를 할 땐 같은 연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불평등이 많다는 이런 취지로 저런 뭐 30등으로 지금 넣어놨는데요. 아니, 저는- 조금 더 예. 정확한 통계를 갖고 통계청에서도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잠깐만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체코나 슬로바키아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소득 불평등, 이른바 양극화 소득 격차가 큰애 장래를 비교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건 좀 무의미한 그래프인 것 같아서 저거는 일단 빼고 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다라는 이 막연한 느낌이 통계로 나왔다니까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는 게 팔마 비율이라는 것인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그래도 양극화가 계속 완화가 돼 오다가 그 뒤로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여기서 궁금증.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니 뭐니 복지 확대니 해서 복지가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 확 개선이 더 안 되고 이렇게 횡보를 하죠?
지금요, 저기 자료도 서로 좀 틀립니다. OECD에 쓰는 거, OECD, 그 다음에 팔마 교수가 이거를 했을 때는 소득 지표만 넣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가계금융 복지까지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소득까지 이제 다 들어가서 복지의 네트워크까지, 세이프트넷까지 다 정부가 들어갑니다. 나눠주는 돈이 우리는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팔마 지수가 처음으로 우리한테 이제 알려진 부분들은 이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뭐 최악이다는 불경이 최악이다니까 야당에서 팔마 지수 갖고 와서 공격 자료를 쓰면서 이게 부각이 됐는데요. 팔마 지수는 예.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지수냐면요. 그것은 소득의 집중도를 측정할 때 쓰는 거지 불균형을 비교할 때 쓰는 자료는 절대 아닙니다. 아,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까봐 소득의 집중도하고 소득의 불평등하고가 다른 개념입니까?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은 집중되면 불평등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역으로는 성립이 안 되죠. 자, 팔마 지수는 위에 10% 밑에 40%인데 중간에 있는 11%부터 60%까지는 소득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를 놓고서 합니다. 중산층들은. 예. 아, 근데 우리나라는 예, 예. 사실 중산층의 붕괴라든가 특히 상위층의 변동이 20% 변동이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나라한테는 좀 안 맞는 거고요. 소득 집중도를 우리가 할 때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근데 네, 네. 아까 전제 조건인 가운데 중산층의 변화가 없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만 변하고 가운데가 이 같이 변한다 그러면요, 저 지수가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팔마 비율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한번 된 적은 있지만 이거 자체가 명확하게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는 통계 하나를 가지고서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보죠.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소득 5분위 배분이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소득을 20%씩 쫙쫙쫙쫙쫙 나눠가지고 잘 사는 사람 20%부터 못 사는 사람 20%까지를 딱 5등분으로 좀 나누는 겁니다. 저것만 놓고 보면 분명히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소득이 늘었고요. 못 사는 계층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조영철 교수님, 요 소득 5분위별 이 소득 격차하고 팔마 비율하고의 단순 비교는 말씀대로라면 이게 불가능하네요. 아니죠. 지금 소득 5분이 예. 지금 2018년에서 문제가 됐던 게 1분위, 2분위 가계 소득은 감소하고 네. 그다음에 5분위는 5분위 가계 소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지 늘었어요. 않습니까? 그래서- 팔마 지수로 저걸 하면은 팔마 지수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위 40%가 1분위, 2분위니까 그러네요. 하위 40% 소득분의 상위 10%의 소득 비율이 팔마 지수이기 때문에 저 지금 가계 소득 그 통계 저 지표를 집어넣으면은 팔마 지수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팔마 지수, 이른바 소득 불평등 지수는 악화되고 있다라는 입증 자료로 통계가 저거는 예, 그러니까 의미가 지금 있는 뭐 겁니까? 팔마 지수를 썼다고 해서 뭐 소득 통계가 뭐 좋아지는 것으로 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 상황에서는 팔마 지수를 쓰면 이제 소득 통계가 나쁘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한 가지 지금 2011년서부터 소득 분배가 개선되다가 2015년부터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그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시장 소득하고 처분 가중 소득으로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2011년서부터 2015년까지 소득 분배가 개선됐던 것은 시장 소득에 의한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됐습니다. 잠깐만, 요 이제 시장 소득이라는 말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시장 소득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는 가야 것은 됩니다. 조세로 정부가 세금을 걷고 예. 그다음에 뭐 그 이전 지출로 이제 기초연금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세전 소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딱 근로소득 벌어들이는 것만. 사업소득 두 개. 예. 시장 소득으로 2011년서부터 2015년까지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장 소득으로 본 그 소득 분배가 2015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15년부터 시장 소득 분배가 악화됐는데 그래도 처분 가능 소득의 분배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2015년부터 뭐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했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이런 네, 것들에 네. 의해서 시장 소득의 소득 분배 악화를 어느 정도 이렇게 어허. 진정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도 복지는 꾸준히 늘었기 때문에
그게 강조가 되지 않았어도 그것이 녹아들면서 소득 불균형 완화는 그래도 차분차분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 이게 악화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 자, 그러면요, 김영준 교수님. 예.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복지 확대와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이 그 하위 계층을 위한 배려하는 정책이 확연히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팔마 지수가 더 개선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안 나오고 이렇게 좀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고 이게 왜 그래프에 반영이 안 된다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었으면은 더 악화되는 지표가 나왔었겠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그나마 그나마 그거를 좀 횡보를 막았을 한 거는 수도 그 있고요. 덕분이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지금 저 통계에서 저 통계는 지금 2017년까지의 통계입니다. 예, 그래서 예. 2017년의 통계가 소득 분배가 과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냐, 아니면 여태까지는 다 그러네요. 박근혜 정부의 그러네요. 반영이냐 이런 문재인 논란의 여지가 정부는 있는데 저 2017년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주로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17년 5월 9일 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2017년 12월 말까지 돼 있는 저 통계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이 복지 확대 정책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 예. 그러면 2018년은 확연히 이제 드러날까요? 그렇죠. 2018년에서부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그건 언제 그런 연도라고 나옵니까, 말할 그 수가 통계는? 있겠죠. 가계금 목표는 조금 늦게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뒤로 내년에 가고요. 나오네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러실 것 같은데. 예, 예. 자, 요번에 통계청에서 4가지 새로운 지표를 갖고 나왔어요. 팔마 지수 외에도. 팔마만 나온 게 아니군요. 예, 소득 10분위 그다음에 60% 기준 상대적 빈곤율 평균 빈곤이 나왔는데 자, 의도가 뭐겠어요? 지금 조영철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자,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은 좀 시간을 갖고서 이게 우리 경제에 지금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새 판 짠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5분위 배분율 같은 거는 최악의 숫자들이 나왔잖아요. 예. 자, 그러면 새로운 지표로 새롭게 나오는 이 결과들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쉬우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저 최영호 고문님의 그 이 설명은 까딱 잘못하면 통계의 의도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토론을 좀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팔마 비율이라고 하는 소득 불평등 지수 통계의 의도를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제가 끌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득 주도 성장 2년 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복지 확대 이렇게 어마막지하게 했다고 했는데 소득 분위를 봤더니 더 벌어졌더라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 이해하고 있으니까 빼고. 그런데 팔머 지수라는 걸로 놓고 봤더니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시간이 걸려더라도 나올 것이다. 이런 의도가 있단 말씀이세요? 네,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보는 거고요. 통계란 건요, 그 해에 딱 숫자 보는 거 아니거든요.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런 5분위 배분율 같은 거 예. 이제는 뭐 참고 자료로 쓰고 팔마나 빈곤갭 비율들을 써서 앞으로 좋아지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새 판을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자, 최영호 고문님 저 말씀하시는 중간에 저희가 속보가 나갔는데 그거는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 성장률을 2.6%가 아니고요. 2.6%보다 소폭 하회할 것? 그 얘기는 안 될 것 같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네요. 2.6%가 목표기는 한데 그거 목표를 못 지킨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해석하자면? 예. 그래요. 뭐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어허. 지금까지 계속 잠재 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 그 예. 2.6보다는 높게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1월 달에도 잠재 성장률 수준이다. 계속 이 기조에서 지금 뭐 성장이 둔화되고 뭐 사실 기재부의 그린북에서도 부진, 뭐 KDI에서도 부진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예. 이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예. 애초에 경제 전망보다 이제 실제 경제 상황이 더 나쁘게 나쁘다는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군요. 건데 예. 최근에 그 이유는 아마 수출이 생각보다 많이 부진한 거에 반도체 영향을 많이 꺾인 받은 것 거. 같습니다. 예. 자, 정리를 좀 하자면
경제 성장률 2.6% 올해 지키고는 싶은데 요거 조금 못 미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라는 해석이고요. 물가도 1월 달 전망보다 오히려 내려갔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은 이주열 총재의 직접 발표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전해드리면서 다시 그 얘기로 좀 가보죠. 최영호 고문님이 팔머 비율이라는 통계가 나온 전후 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준 교수님 동의하세요? 예, 근데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통계청이 이 통계를 왜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가계 동향 조사 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왜 이 가계별 소득 격차가 예. 더 벌어지느냐? 예.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표본을 중간에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이거를 통계를 그 좀 조작하려고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게 아니냐 등등의 말이 많았었는데 예. 사실은 가계 동향 조사는 그냥 그 가계부를 나눠줍니다. 그 일반 가계들한테. 그래서 가계부를 좀 성실하게 쓰면 그걸 가져가서 그걸 분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주 목적이 소비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가계의 어떤 그런 부분들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조사하는 목적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소득 분배 지표를 딱히 쓸만한 그 통계청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소득 분배 지표에 대한 어떤 사회적 어떤 그런 수요도 확인이 됐으니 이번에 이제 그러면 소득 분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4가지 측면에서 소득 격차도 있지만 뭐 얼마나 많이 빈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빈곤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빈곤한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예. 다각도로 보는 좀 종합적인 지표를 이번에 새로 만들자고 해서 이제 가계, 금융, 그 복지지수 조사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조금 이제 더 발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정교하고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좀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네. 이 굳이 또 안 하던 이 통계를 내는 이유가 가계 이 동향을 봤을 때 소득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게 아니고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논란이 많은 뭐 기존의 통계가 논란이 많으니 예. 한번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엄밀하게 보자 이런 의도로 이렇게 새롭게 좋습니다. 만들어서 발표된 그러면 걸 생각합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과 본론으로 가서 조영철 교수님. 가계 동향상 상위 10% 하위 20% 이렇게 따져서 쭉 일렬로 했을 때 한국 사회가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라는 이 추세는 부인할 수 없죠.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죠. 예, 팔마 지수를 도입했다고 해서 예. 제가 볼 때 이 정부 뭐 이 지수를 도입하면은 소득 분배가 악화돼도 뭐 악화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드러나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 제가 예. 볼 때 뭐 정권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팔마 지수를 도입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과도한 해석이고. 과도한 얘기고요. 예, 예.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 팔마 지수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그동안은 지니 계수를 써왔고 그다음에 하위 20%와 상위 20% 간의 소득 분배 이 지표를 이제 발표해 왔는데 지니 계수는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일반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하위 20%와 상위 20% 간의 이 소득 비율로 이제 소득 분배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는데 이것만 갖고는 좀 그 부족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하위 40%분의 상위 10%의 이런 또 하나의 지표도 한번 더 보겠다, 더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건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아니 뭐 생각합니다. 좋게 보고 네. 나쁘게 본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는 팔마 비율이라는 통계를 새로 만들어서 그거를 발표를 하면은 이 소득 격차가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는 압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당연하죠. 보세요. 예. 근데 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 이제 하위 20%와 상위 20%를 비교하는 거에 네, 비해서 네. 지금 팔마 지수는 하위 40%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무래도 하위 20%가 점점 더 많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좀 40%를 보면 그게 조금 완화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위 20%가 좀 굉장히 나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인구 구조나 이런 고령화 때문에 예. 하위 20% 정도에는 아예 소득이 없는 분들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임금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이 커져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하위 20%는 아마 거의 소득 없는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예, 제가 상식선에서 가졌던 의문을 김영준 교수님이 해답을 좀 주시네요. 아니 꼭- 그렇지만 예. 만약에 통계청이 그 하위 20%분의 상위 20% 기존에 발표했던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예. 그거를 팔마 지수로 대체한다면은 그런 말씀이 맞겠지만 기존에 했던 발표 계속 발표하는데 하면서. 팔마 지수를 추가로 하나 더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네. 기존의 하위 20%분의 상위 20% 이 통계도 계속 발표가 되는 겁니다. 예. 뭔가 통계를 통해서 이게 현상을 왜곡하려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다만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왜 이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라는 이제 자꾸 이제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데 상위 10%를 굳이 40%로 나누면은 뭔가 좀 완화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비전문가지만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팔마 지수가 전체의 이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고소득층, 저소득층만 딱 봤을 때는 나오지만 이거는 예. 전체 중상층까지 포함된 이 소득 그 균형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수입니다.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제로라 그랬을 때 있잖아요. 팔마가 지수가 높아지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탑에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밑에서 내려오고. 네. 근데 그 탑에서 올라가는 게 경제 성장률이 제로기 때문에 중상층에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팔마 지수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좋아진 거냐 아니냐. 굉장히 이 단편적으로 보는 지수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게 팔마 지수를 갖고 온 의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당에 유리하다, 야당에 유리하다를 떠나서 앞에 것들이 너무 잘 안 나오니 새롭게 다시 한번 이게 보려고 그러면 4, 5년 봐야 되거든요. 또 네. 그런 새 판을 짠 거 아니냐 그런 뭐 예. 합리적 의심을 해본 겁니다. 예, 좋습니다. 뭐 어찌됐든 통계라는 게 뭐 하나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이 2개, 3개, 5개를 놓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보는 것이 더 경제 상황의 실체적 진실을 더 정교하게 본다 그러면 뭐 그걸 굳이 꼭 이렇게 뭐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겠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 뭐 통계 얘기가 나와서 소득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세대별로 좀 시간이 없지만 좀 빨리 좀 짚어보고자 좀 합니다. 요즘 제일 아픈 세대가 20대일까요? 40대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대도 힘들고 40대도 힘들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빚 때문에 2030 세대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다 그러네요. 통계만 놓고 봤더니 예, 뭐 실제로도 갑자기가 아니라 젊은 층들이 빚에 시달리는 게 무슨 특별한 요인이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취업이 어려워진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벌질 못하니까 그렇죠. 빚이 는다. 좀 좋은 일자리에 빨리빨리 취업이 되면은 좀 굳이 빚을 안 져도 될 텐데. 교수님이시니까 대학생들 제자들 이렇게 빨리빨리 취업 못하고 저 공백 기간 늘어나는 거는 피부로 느끼시죠? 그렇죠. 예. 예, 요즘 예. 뭐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다뭐 1년 정도 보통 휴학하고 뭐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취업을 못하고 학생 신분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있다는 뜻인가요? 저 통계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그것도 빚이고. 그럼 그런 기간에는 뭐 누구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예. 아니면은 뭐 빚을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소비는 해야 되는데 소득이 없는 상태니까요. 아하. 이게 제1 금융권 뭐 학자금 대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2, 제3 금융권 이용률이 너무 급박하게 오르고 있네요. 42.4%가 제2, 제3 금융권 이용한다는 얘기면 조 교수님 우리 옛날식으로 따지면 저 사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리 이제- 대금, 예, 고리 예, 사채 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은 그 이제 금융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좋은데 그 1금융권에서 신용도가 낮으니까 자꾸 이제 대출을 거부당하니까 저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어려운 게 그 지금 말씀하신 신용이 낮거든요. 신용이 왜냐하면 낮으니까. 직장에서 소득을 뭐 많이 하지도 않았고 예. 재산이 뭐 별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어떤 그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예.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제2, 제3금융권으로 갈 소지가 많죠. 아, 젊은 층이 저러니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런 엄두를 내겠습니까? 요새는 1포 세대라고 합니다. 1포. 우리 N포 뭐 1포가 뭐예요? 예,
이번 생은 포기했다. 그렇게 근데요. 농담으로라도 우리가 참 예. 젊은 사람들 미안합니다. 아니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가 헬조선이란 뭐 해서 이것을 벗어나서 해피조선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 굉장히 예. 중요한 업무 이 시대적 소명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20대 30대도 아프지만 40대가 더 40대가 더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아니 저 앵커께서도 허리가 아프면 진짜 뭐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예, 못하고 예, 눕지도 예. 못하잖아요. 딱 우리 40대는 허리거든요. 예. 뭐 손가락 어디 뭐 찔러서 안 아픈 데는 없겠습니다만은 가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몸의 중심이 되는 허리 40대거든요. 근데 이 실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3월 고용동향에서 40대는 마이너스 16만 8천 명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뭐 지금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 고용동향의 나쁜 숫자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20년 끌고 갈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 아주 특단의 조치들이 빠른 시일 내에 좀 나왔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통계만 놓고 보면 40대 소득 급감 이후에 가장 큰 거는 역시 뭐니 해도 퇴직과 실직이네요. 그렇습니다. 40대의 일자리가 줄어든 게 한 40% 가까이 되니까 제일 큰 요인이네요. 조영철 교수님, 40대 경제 허리가 꺾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뭐 정부로서도 이거 시급한 문제기는 한데 저 40대 일자리 감소 문제, 소득 절벽, 이 재정 확대는 역시 영순위 정책이 되겠죠? 정책만 뭐 놓고 보면. 재정 정책으로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연령별 그 소득 불균형, 소득 불평등도를 보면은 예. 지금 20대하고 60대 이상 노인 계층의 소득 불평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계층에서 부자 노인, 그다음에 가난한 노인 간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20대의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0대의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도를 끌어올리는 굉장히 핵심 요인이에요. 의외로 20대와 60대 이상에 비해서 30대, 40대, 50대의 소득 불평등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재정이 투입돼서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60대 이상의 고령층, 그다음에 자기 부모의 영향 때문에 자기 개인적 책임이라기보다는 부자 집안에서 구조적으로, 태어났냐, 가난한 예. 집안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거고요. 30대, 40대, 50대의 문제는 뭐냐면은 특히 지금 30대, 40대, 50대 남성의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조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주력산업 이 경쟁력 저하 이거와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복지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맞아요. 예.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 경제가 활성화돼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세대별로 조영철 교수님의 이 논리적인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 60대, 40대 문제하고 30, 40대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해법이 다르다라는 말씀. 자, 시간이 좀 없지만 해법 문제에 대해서 재정으로 해야 될 문제는 20대하고 60대 이상은 재정으로 이거는 복지 문제로 해결돼야 될 문제고 30, 40대 허리는 이건 경제 활성화로 해결해야 되는 해법. 최영호 교수님. 저는요. 정부가 조금 일관된 그 정책을 좀 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도 보면 세수가 재정 지출보다 훨씬 많아요. 뭐 재정 지출에서 완화한다 그러지만 세수로 다 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비소비 지출이 지금 뭐 100만 원이 가구당 넘어가면서 자 완화 정책으로 가려면 완화 정책으로 가고 그다음에 진짜 긴축으로 가려면 긴축 한 방향을 해야지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끌어들이면서 그래서 나눠주는 아주 이상한 형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 대해서 지금 이제 돈을 좀 더 긴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IMF가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생산성 높이는 부분으로 가야지 일자리 창출하는 데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성 문제가 빠졌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 저 토론 어젠다 중에도 생산에 대한 얘기는 얘기 안 한 지 한 1년이 넘었으니까 그 말씀입니다. 김영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지금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게 좀 효과를 보려면 사실은 추경의 그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디다 돈을 쓰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어떤 바탕이 되는 쪽에 추경을 쓰는 게
장기적으로는 그냥 소득 이전에 초점을 맞추는 추경보다는 예. 좀 지금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정부의 돈을 쓰는 용처 자체가 나눠주는 쪽보다는 뭔가 이걸 생산성으로 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쪽에다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예. 그러는 사이에 지금 시청자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문자 소개를 많이 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내용은 하나네요. 먹고 살기 무진장 힘듭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런 내용의 문자가 많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소득 격차 어려운 얘기지만 국민들 참 살기는 팍팍한 현실이라는 건 실감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조영철 교수님, 김영준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들으셨듯이 김경수 지사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하며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는데 2심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정치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김경수 풀어줬으니 박근혜도 풀어줘야 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입니다. 도전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신 재판부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김 지사는 도정 공백을 초래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자신의 재판뿐만 아니라 드루킹 일당의 재판에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청에 출근해 직무를 보는 건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 등 법이 정한 6가지 보석 금지 사유에 김 지사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유만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김 지사의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25일 열립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석으로 풀려났다 해서 뭐 법률 용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 네.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풀려났고 김경수도 풀려났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임의적 보석, 필요적 보석 해서 이게 이 요건이 다르다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임의적 보석이고 예. 일명 재량 보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판사의 재량으로 보석해준다. 쉽게 말해서 아프니까 네. 아프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아파서 풀어준 건 아니었었죠. 예. 실제로 풀어준 사유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하여튼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서 재량으로. 굉장히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었다. 예, 그게 바로 임의적 보석이고요.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는 필요적 보석, 이거는 일명 권리 보석이라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어지간하면 특별하게 막을 이유가 없다면 없다. 예. 보석한다. 예, 그래서 방향이라든가 이 범주라든가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이른바 필요적 보석이라는 거는 1심 법정 구속이 좀 과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어떻게 보면 과하다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이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다시 한번 예. 적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과거 이거는 홍준표 지사도 또뭐 도지사니까 네. 뭐 도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굳이 구속하지는 않겠다. 법정 구속은 안 했는데 근데 이번에 또 돋보이는 거는 도정 공백이란 논리가 주요 논리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어떤 이유를 구성하기가 어렵고 예. 차문호 부장판사가 일찍이 공언했듯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예측 가능한 결정이었다라고 맞아요.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 김경수 지사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혹시 내 재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기피 신청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장면은 뭐 법정 장면이라서 생중계가 되거나 녹화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은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맞아요.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네. 김경수 지사도 그냥 이 사람한테 재판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차문호 부장판사도 나 정말 법리만 갖고 판단할래. 예, 믿어줘. 예.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쨌든 양쪽의 그런 좀 묘하지만 조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아요. 이런 예, 보석 예. 결정으로 일단은 일막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좋아요. 자,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존중하는 건데, 야, 여야의 논평을 봤더니 1심 법정 구속 때 했던 논평을 그냥 서로 교환해가지고 서로 읽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와 야, 이거는 사법 포기다라는 그게 가만히 읽어봤더니 자유한국당 논평을 어제는 민주당이 읽고 네. 지난번에 민주당 논평은 자유한국당이 읽고 대변인들 편하다 해. 그냥 교환하면 되대요, 그냥. 이 와중에 가장 일관되었던 사람은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영국 의원이 도의원 시절에 홍준표 지사가 구속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네. 도정 공백이 우려되므로 자신은 홍준표 지사의 정적이지만 네. 불구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불구속 원칙의 입장에서는 여영국 의원이 일관된 입장이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의아한 것은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논평을 보면은 이게 그냥 석방, 그러니까 보석인데 예. 보석을 두고 마치 무죄 판결 또는 사면이 내려진 것과 같은 맞아요. 너무 섣부른 태도가 아니었나. 제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논평을 쓰는 사람이었다면은 좋다, 불구속 오케이,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네. 오히려 썼을 수도 있을 텐데 맞아요. 이게 제가 이제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인 경우도 많이 있었고 너무 지나치게 사법 판결에 대해서 정치 언어가 과잉, 인플레되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말씀이 정말 정답이에요. 그리고 말을 네. 아껴서 써야 진짜 쓸 때 맞아요. 쓰는 것이 이제 더 무게와 강도가 더하다는 것.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말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예.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당의 대변인실이 김수민 평론가의 이 평론을 그대로 좀 녹취를 좀 해가지고 액자로 해서 좀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난번 1심하고 2심하고 논평을 보면은 각 당의 어떤 논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둘이 똑같이 교환해서 읽는 것처럼 나오냐고요. 이 영화 대사로 치면 하루만 사는 것 같은. 맞아요. 예. 네, 근데 내일 그게- 무슨 말 할지는 그렇죠. 몰라. 그 예. 역사를 기억하거나 기록한 것을 모아 보면은 앞뒤가 안 맞거나 계속 이렇게 그래요. 말이 표변하는데 그래요.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 그냥 오늘 하고 싶은 말 터트리기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지 않겠나. 예. 이거는 모든 정당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또 해줄 수 있는 말일 겁니다. 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김경수 도지사는 이제 경남으로 진주로 내려가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재판받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출퇴근 또 할 수 있고. 도청 갈 수 있어요? 네, 도청은 뭐 직무 가능해요? 아무 문제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 뭐 당연하겠죠. 네, 신고나 허가 이런 걸 받으면 뭐 해외 출장까지도 가능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집에만 있고 그리고 이제 접견인 제한도 좀 범위가 달라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가족, 변호인 이 정도 만날 수 있었다면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정해준 것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준 것이고.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그렇죠. 그 차이인 예,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예, 표현할 수 예. 있겠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일당을 포함한 예. 사건 관계인 정도하고 만나지 말 것. 이것이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뭐 드루킹 일당 다 감옥 가 있는데 뭐 만날 수도 없죠. 만날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예. 그게 또 관련돼 있는 뭐 친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뭐 함부로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또 금지했죠. 분명한 거는 보석은 보석이고 이게 유죄냐 무죄냐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1심에서 것이죠. 실형이 나왔으니까 2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정말로 법리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빠지지 않는 이제 논쟁이 좀 있어요. 이명박도 풀어줬고 어찌 됐든 김경수도 풀어줬고 박근혜도 풀어주자 이 논리 나오죠. 네, 나오고 근데 있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여성의 몸으로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언급이 있었고요. 근데 물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지사는 미결수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다. 기결수가 됐어요. 결정적인 뭐
속칭 넘사벽이라고 하죠. 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두꺼운 경계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조금 더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할 국민 수밖에 여론은 없습니다. 이제 양분돼 있겠죠. 그러나 정치권에서 놓고 보면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자 이게 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불구속으로 가자라는 정치적 요구가 나온 거는 저건 유의미한 이제 이 논리인데 네. 한 가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는 뭐 등을 칼로 째는 듯한 통증 디스크 때문에 아프니 풀어주자라는 논리는 그렇다 그러지만 네. 여성의 몸이 여성이기 때문에 풀어주자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여성 기결수들도 다 풀어줘야 되나요? 여성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 이거는 좀 이게 좀 엄밀히 얘기하면은 굳이 여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부각시킬 이유가 없었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 존중이라기보다는 좀 교묘한 무시일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하, 근데 이제 이 예. 언어 자체를 좀 건조하게 짚어보자면 예. 법리적이고 냉철한 논리는 아니고 인정에 호소하는. 이게 이제 딱 상상을 해보면 경로당 같은 곳에서 네, 박 네.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좋아했던 그런 노인분이 여성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겠어라고 예, 하는 그 예. 정서적인 거에 공감하기 위한 언어다.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출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대중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춰지는 언어 사용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뭐 그 정치적 용어니까 그렇다 치고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민감한 얘기지만 우리가 조금만 좀 더 가보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불구속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의 가장 큰 거는 살 만큼 살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아프다 지금 네. 몸이 안 좋다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보석이나 이게 지금 기결수가 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좀 조건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능하다면 뭐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미 지금 구속된 지 2년이 넘었고 예. 지금 선고돼 있는 형량은 2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넘긴 거 아니냐, 풀어줘도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사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원래 하던 재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풀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예를 어차피 들자면 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형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자 형은 확정이 됐는데 형 집행을 정지해서 일단 풀어주자 몸이 안 그렇습니다. 좋을 때.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물죠. 이 형집행정지로 나오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습니다. 어렵다 일반적인 그러던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누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또 요구도 아니자라는 또 얘기도 좀 있긴 있어요. 네, 그 자체는 요구는 가능합니다. 아프다고 호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또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절차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그 절차들을 통과할 확률이 낮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것이죠. 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문제는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함의가 굉장히 커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박근혜 석방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만약에 형이 확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도 사면 요구는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정치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하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예.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흔히 요구되어 왔던 덕에 대해서 덕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또 불러일으킬 목적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각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대한애국당은 당연히 뭐 그 이상이겠죠. 대한애국당은 뭐 무죄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대한민국당은 당장 석방하라라고 지금 이제 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뭐 원내 정당들 특히 이제 예. 교섭단체 정당들 보면 바른미래당조차도 뭐 이거는 여건 성숙이 안 됐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후하게 준 거예요. 아예 반대한다라고는 얘기 안 했고 여건이 성숙 안 돼라고 함으로써 약간은 좀 그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층한테도 열어놓은 게 아닌가 바른미래당으로서. 여건이 안 됐다, 성숙이 안 됐다는 거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어법이죠. 예, 그러니까 형 집행 정지의 여건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형 집행 정지가 되려면 감옥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돼야 되는데 그 여건이 성숙 안 됐다 이런 뜻이군요. 그런 뜻과 함께 국민적인 어떤 아하, 분위기, 국민 정서.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뭐 평화당, 정의당, 민주당 다
당연히 자유한국당 의견에 반대하는 그런 예.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를 어디 뭐 해본 데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구치소에서 매일 저 집회가 열리는 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거는 팩트죠. 상당 부분의 기준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제 동정 여론까지 더해져서 예. 지지하진 않고 나도 저 양반이 싫지만 예. 그래도 풀어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많이 잘못했을까? 이런 여론까지 합치면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수치로 우리가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없지 않다라는 네. 거는 그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죠. 왜냐하면 비근한 사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처벌 관한 여론조사 몇 번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높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그 맞아요.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도 예. 높았었고, 그래서 국민 여론, 특히 중노년층 이상에서 발견되는 동정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 또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한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과 동정과 감정과 참 대한민국 국민 참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게 네. 뭐든지 법대로만 하면 그냥 딱 되는데 그게 참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죠?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네. 현실이고 인간의 생리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셈법들이 다 복잡해졌는데 여기서 제일 복잡한 게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 같은데요. 네. 바른미래당이 이제 곧 의총도 한다 그러고 네. 뭐 깨진다 안 깨진다 너무 말이 많아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뭐 앞을 좀 내다보기가 어렵고 여러 갈래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좀 흥미로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국민의당 출신과 예. 바른정당 출신 중에 누가 더 깡다구가 좋을까? 혹시 어떻게 역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네. 국민의당 출신과 이 바른정당 바른정당의 출신. 중에 누가 더 이 배포가 더 클 것이냐? 예.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힘. 밀어붙이는 힘이 더 네, 크냐? 치킨 게임을 했을 때 치킨 게임을 네. 했을 때. 예.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어렵네요. 질문 예. 바꿔보니까. 근데 예. 국민의당 출신들은 제3당 운동을 예전부터 각오한 사람들이 많고 네. 그리고 속내로 일부는 민주당하고 다시 합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민주당이 셔터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싫든 좋든 제3당 운동의 길을 가야 되고 본인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근데 바른정당 의원들은 그에 비해서는 양당 체제 프레임을 아직까지 갖고 있고 하다가 힘들면 양당 체제로 복귀해야 돌아간다.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집 나와 보니 예. 집을 나와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를 계속 몰아왔는데 예. 그게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군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로서는 싫으면 나 그냥 저기 평화당하고도 다시 합칠래. 예. 당신들이 나가면 나는 그쪽하고 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말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민주평화당 의원들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하고 몇 분이 만나서 밥 먹었다며요. 네, 그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한국형 다당제가 예. 각 정당의 고유한 노선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다당제가 아니라 당과 당의 경계가 아주 애매모호한 맞아요. 네. 아니 제가 그걸 그런 여쭤보는 체제였기 이유가 때문에 가능하죠. 뭐 의원들끼리 만나서 밥 먹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 밥 먹는다라고 기자들한테 미리 얘기한다는 얘기는 네. 이게 당대당 통합으로 갖는 수순으로 기자들이 기사를 써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아주 예고하고 밥들 드셨잖아요. 회동을 했는데 그렇다면 두 당이 당대당 통합을 한다? 그렇게까지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대당 통합은 유력한 카드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고요. 근데 분명하군요. 다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당 통합은 안 하더라도 예. 이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국민의당 출신에서 바른정당 출신들한테 우리도 믿는 게 있어. 맞아요. 함부로 예, 너무 예. 덤비지 마. 이렇게 해서 다시 바른미래당 대오의 어떤 화합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손학규 대표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호남 지역 의원 일부는 일부대로 평화당에 가버리고 네. 유승민 의원하고 바른정당 의원들은 또 나가버리고 맞아요. 굉장히 이제 양쪽이 다 떨어져 나가서 외롭게 남아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 굉장히 바른미래당을 내다보기 힘든 이유가 너무 갈래가 많아요. 가능성이.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네 가족, 다섯 가족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박지원 의원이 손학규 대표한테 그거 너무 고생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 와서 그냥 일로 들어오라고. 예, 근데 손학규 대표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맞아요. 나 절로 갈 수도 있는데라고 겁을 줄 수도 있는. 근데 그에 비해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당장의 자유한국당에 돌아갈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예, 그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꾸로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또 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어찌됐든 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정계 개편은 바른미래당에서 시작될 거다.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폭이 작을 수는 있겠으나. 그 네. 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되 정계 개편은 바른미래당에서 시작될 것이다라는 데는 네. 자, 이제 공통적인 전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소치는 아니고 좀 작은 소치지만 맞아요. 너무 많이 끌어오르고 있는 그런 소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총 결과 좀 뭐 지켜보죠. 뭐. 네. 자, 마지막으로 뭐 시간은 없지만 차명진 전 의원이 그 세월호 막말하셨다가 지금 엄청 혼나고 계시는데 네. 대학 동기들 단톡방에서 많이 혼나고 계신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남대 김항로 교수라고 같은 단톡방 멤버인데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명진 나쁜 사람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 이제 나가시잖아요. 네. 차명진이 퇴장하셨습니다. 저 이렇게 장면이 되는데 좀 사람들이 많이 웃는 장면인데요. 예. 나가는 걸 다시 초대해가지고 예. 불러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 어딜 나가 동작으로 그러면서 일로 비유하면은, 들어와 그러면서 끌고 뒷덜미를 들어왔어요. 잡고 예, 다시 예. 문 안으로 들어온 건데 다시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이 나가고 예, 그런 과정에서 또 없는 자리에서 욕하기도 뭐하고 어떻게 예, 보면 예. 진짜 생각해주는 친구 같기도 해요. 없는 자리에서 욕하기는 더 싫다. 맞아요. 이런 건데 더 웃긴 것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명진이는 아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예전부터 아웃이었어 라고 예. 얘기하는데 근데 예전부터 아웃이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또 소통을 했는지 친구 사이라는 게 참 알다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인데도 오죽했으면 아유 자 여기까지 듣죠.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브리핑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에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을 보면 먼저 세계 경제 성장세의 둔화 흐름이 그대로 지속되었습니다. 주요 국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고용 상황은 호조를 나타내었지만 감세 효과가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졌습니다. 유로 지역과 일본도 수출과 투자의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 노력에 힘입어서 6%대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습니다. 주요 금리는 완화적인 FOMC 회의 결과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여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4월 들어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 등으로 반등하였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졌습니다. 설비와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며 소비는 승용차 판매 부진과 기저 효과로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 조정과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의 영향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소비료와 농축 수산물 가격의 하락 그리고 정부 국지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0%대 중반으로 낮아졌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3월에는 0.8%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었다가 최근에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시장 금리가 주요국 금리 움직임에 동조하여 크게 낮아졌다가 4월 들어 반등하였고 원 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의 증가세 둔화는 3월에도 이어졌으며
주택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월 이후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국내 경제를 다시 한번 짚어본 결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2.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1%로 전망되었습니다. 금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0.1%포인트 낮췄는데 이는 1, 4분기 중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전망치 하향 조정 또한 1, 4분기 중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약세 등으로 실적치가 크게 낮아진 점을 주로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분간 물가 상승률은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공급 측면의 하방 압력이 완화되고 공공요금도 일부 인상되면서 1%대 초중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조사부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의 연간 전망치가 이번에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나 그 후에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점, 글로벌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대외 경제 여건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시경제의 흐름과 금융 안정 상황을 모두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정세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막말에 대한 당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당 대표가 우리 식구도 보호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황교안 대표, 징계도 중요하고 식구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식구, 같이 밥 먹고 사는 가족. 좋은 말인데 이상하게 조폭 영화에 많이 등장합니다. 조폭끼리 항상 하는 말, 우린 식구다. 근데 의리를 중시한다면서 실상이든 영화 속이든 배신은 항상 식구가 합니다. 왜냐?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은데 식구 보호 안 됩니다. 세월호 막말 5.18 망언, 식구 운운하며 보호할 사안 아니라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사과하고 신속히 징계하고 성실히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미워도 다시 한번 봐줍니다. 망언을 해도 막말을 해도 우리 식구인데 보호하자. 한국당 보수 유권자층을 너무 좁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